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수출금융을 진행하게 된 신희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금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요. 이 수출금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수출금융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선적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적전 금융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적 후 금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선적 후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무역결제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출 결제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체크포인트, 이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출금융인데요. 수출금융은 말 그대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출 자금을 계획할 때는 이 수출 자금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구매 계획과 같이 수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매 계획은 각 업체별로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자재를 구매해서 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그 구매된 제품을 해외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는 반제품을 구매해서 강업을 하거나 조립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위탁 가공 형태로 임가공을 주어서 그 가공을 한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들이 다들 좀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필요한 구매 자금의 형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구매해서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생산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요. 완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반제품이나 또는 임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임가공비, 이런 가공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실제로 업체별로 다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수립된 구매 자금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수출 관련 소요자금 산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수출 관련 소요자금을 따질 때 구매 자금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한 자금 산출은 실제로 수출 대금 회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수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신용장의 형태로 받았을 때 나중에 내고를 할 것이냐, 그 자금을 언제 회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회수 시기를 감안해서 이 구매 자금과 관련된 물품 지급 시기를 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수출 대금 받는 시기와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면 이 수출과 관련된 어떤 추가되는 소요 자금이 이 수출업체한테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케이스 시기와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매칭되기가 어려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요자금을 산출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 소요자금 산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금,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금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은 결국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차입, 이것이 바로 수출금융이다. 넓은 의미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금융의 조달 방법은 크게 선적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적전 금융은 말 그대로 선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금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자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들, 이거에 필요한, 또는 생산에 필요한, 또는 임가공에 필요한 이런 모든 드는 비용들을 실제로
필요한 그 부족한 부분을 이 금융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선적전 금융의 넓은 의미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선적후 금융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고라는 의미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 내고는 좀 어려운 말로 매입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과 관련돼서 받은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형태로, 신용장의 경우에는 선적을 한 다음에 발행된 수출한업을 매입 의뢰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 무신용장 방식은 송금 방식이나 DPDA 방식,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적한 수출 채권을 은행에 매입 의뢰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선적후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후 금융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선적전 금융은 이 취급하는 그 기관이 크게 봤을 때 정책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관은 정책자금을 그 집행해주는, 대출해주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출과 관련된 수출자금 대출을 직접 대출해 주는데요. 이런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그 가장 좋은 점이 일단 금리가 높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책기관의 대출 역시 대출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정책기관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용조회, 그 다음에 서류, 실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할 때 가장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 우선 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의 신용도겠죠.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다 봐서 실제로 이 대출해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은행의 이제 대출의 부분이 만약에 그 업체가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뭐 담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신용으로 당연히 취급을 할 텐데, 신용도가 좀 미흡하다, 신용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은행에서 설 때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기관에 보증서가 필요한데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이 다 보증기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우리 K쇼에 역시 수출 관련한 보증기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수출 관련 지원 제도가 따로 있고요. 보증제도가. 그 다음에 무역보험공사를 제외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출과 관련된 별도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뭐 보증을 그냥 서지는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나름대로 신용평가나 이런 그 절차를 밟지만 기본적으로 수출 지원과 관련된 보증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적전 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적전 금융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은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낮은 금리로 수출업체 앞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인데요. 이 대출은,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위탁을 받아서 국내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은 일반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출대금 회수 시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용도별로도 따지고 시기별로도 따지기 때문에 용도성 금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만든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무역금융은, 한국은행 무역금융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역금융의 취급 제한은 일단 대기업은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의 실대출이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은행 감독 규정에 따른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체, 뭐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어디 그룹 소속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는 물론 대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그룹군, 주채무 계열 소속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도 이 무역금융의 실금융 대출에서 제외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도거래처로 분류된 업체, 또 폐업업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국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 안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주채무 계열 속 기업체일지라도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중개무역인데요. 이 중개무역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국내에서 통관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이 중개무역 거래는 전체 무역금융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금융의 융자 방법별로 그 분류를 해보면 신용장 기준과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신용장 기준은 말 그대로 신용장 기준, 신용장 건별 기준 또는 계약서 건별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용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용장, 개별 신용장의 금액, 기간, 선적기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역금융을 취급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해당 기간 안에 대출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또 선적기일 감안해서 대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수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그 수출 대금이 해외에서 입금이 되면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신용장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기준은 이렇게 건별로 가지 않고요. 이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 기준으로 융자 한도를 설정해서 그 융자 한도 범위 안에서 무역금융 취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융자 기간을 취급하고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무역금융을 용도별로 분류하는 그 기준인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무역금융은 용도별로 금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금, 원자재 금융, 완제품 금융 이렇게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역금융이 이렇게 용도성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이 용도별 금융을 취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괄금융은 말 그대로 자금 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억 불 미만인 업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이 업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용도별 금융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포괄금융은 여러 은행에서 쓸 수가 없고요. 한 개의 주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만 금융을 취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포괄금융은 자금 용도에 관련된 구분을 주지 않는 대신에 과거 1년간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한 군데 은행을 통해서 금융이 나갈 수 있는 금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금융 형태별 종류인데요. 이 무역금융은 원화대출과 지급보증으로 나눠집니다. 이 원화대출은 말 그대로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구매자금 대출 또는 원자재 완제품 그 생산자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원화로 실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역금융 안에서 지급보증도 가능합니다. 이 지급보증은 만약에 해외에서 그 원자재를 수입하겠다. 그런 경우에 수입신용장을 이 무역금융 안에서 개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내국신용장도 이 안에서
무역금융 안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금융의 가장 좋은 점은 이 하나의 과목 안에서 원화대출과 지급보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하고 대출 금액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과 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금액이나 또는 그 기간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대출 기간은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아까 그 신용장 방식을 말씀드렸죠. 그 경우에는 6일 당연하게 이내에 대출 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끝나는데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대 1년 이내에서 연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액은 아까 신용장 방식은 당연하게 신용장 또는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안에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적 방식은 조금 사실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재 금융을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원자재 금융 같은 경우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의 평균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재 의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전체 수출 금액 중에서 원자재를 구매한 금액이 얼마냐, 그 비중이 얼마냐, 이게 원자재 의존율입니다. 이 원자재의 평균 의존율을 곱해서 1년간 수출 실적에 원자재 금융 한도를 보통 설정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금의 경우에는 그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의 평균 가등률입니다. 평균 가등률은 아까 평균 원자재 의존율 말씀드렸죠. 수출 금액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 금액, 그 금액을 뺀 금액, 의존율을 뺀 금액이 평균 가등률이다. 100%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등률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생산자금 필요한 것은 원자재 금액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생산자금의 한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대신 완제품 구매는 그냥 완제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의 절반 또는 과거 6개월간 실적 정도를 일반적으로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수출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수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간의 실적 또는 1년간 실적의 2분의 1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포괄금융,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포괄금융은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을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앞에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국 신용장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이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은행, 누구의 거래은행이 있습니까?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이 발행을 해줍니다. 대신 말 그대로 이것이 신용장이라는 거죠. 신용장이기 때문에 무역금융의 일부분이니까 무역금융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국신용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은행은 똑같이 이것이 일종의 여신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출업체 거래은행이 수출업체 신용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해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금융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내국신용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효용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수출 기업이 특히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수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거액이다 보니까 이 수출 물품을 국내에 있는 대기업, 철강 업체라든가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석유화학 제품 수출 업체한테 구매를 하는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니까 이걸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내국신용장을 해당 업체한테, 공급업체한테 제출을 하면
그 업체는 당연히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 내국신용장이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안심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구매자금 조달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 필요한 자금을 지급보증서로 대체하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요. 또 하나는 물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 대금 영수 관련해서 은행의 지급보증을 확보하게 되니까 돈은 받지 않아도 내가 안심하고 일단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 부분이 이 내국신용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금융의 한 부분,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무역금융의 일종이다 보니까 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이 정한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면 개설 의뢰인이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물품을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을 했을 때 신용장 개설한 은행 앞으로 내가 물품 공급한 대금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물품 수령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품 수령 증명서를 이 개설 의뢰인, 다시 말하면 수출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을 늦추고 발행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금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일이라는 규정을 한국은행이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개설 의뢰인이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무역금융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업체가 물품 수령 증명서를 지연 발급하는 것을 막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내가 물품을 공급하면 10일 이내에는 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당연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게 내국신용장에 잘 통용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개설 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업체와 물품 공급한 업체의 효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신용장의 개설 통화로는 원화와 외화,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외화 부기가 있습니다. 원화로 할 수도 있고 외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외화 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원화 표시 외화 부기는 어떤 의미냐면 개설하는 날짜에 실제로는 원화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개설하는 외화를 부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산출된 원화 금액은, 표시된 원화 금액은 개설한 날짜에 매매 기준일로 환산한 금액을 원화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물품 공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래은행, 물품 공급한 업체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 내고신용장을 추심을 돌리거나 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매입 의뢰하거나 추심을 의뢰하는 그 날짜에 이 부기된 외화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의 매매 기준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자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환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할 때 환율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고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장단점이 있으나 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기능으로서 외화 부기 신용장도 많이 실제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국 신용장 흐름도와 이 흐름에서 무역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내국 신용장을 받은 업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물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될 텐데 이 업체도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품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공급 물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기준에 따라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 원자재 수입을 해외에서 하게 되면 신용장 발행을 할 수 있겠죠. 이 신용장 발행이 이 무역금융의 과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요 회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 이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시용장 발행도 무역금융이라는 과목 안에서 수입시용장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수입시용장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결제하는, 결제가 이루어질 때 실금융 대출을 일으켜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서 내후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내후신용장을 발행해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결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 결제할 때의 그 자금, 이 원자재 구매 자금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원자재 구매 자금 대출, 무역금융 실대출을 써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에 대해서 내후신용장을 발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후신용장 발행을 하고 경우는 똑같겠죠. 결제를 하고 완제품 구매 자금에 대해서 실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다 무역금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확보된, 물품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물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이때 필요한 자금 역시 무역금융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된 물품을 내후신용장 의뢰인한테 물품을 인도하고 내후신용장을 매입하거나 추심을 의뢰하면 그 대금으로 무역금융을 상환하는 구조. 이게 바로 전체적인 내후신용장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매 확인서라고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매 확인서라는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가 내국신용장은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 다만 뭐가 다르냐? 내국신용장은 신용장이니까 은행의 지급보증이 들어가는 반면에 구매확인서는 그런 지급보증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확인서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발급을 되는데 외화 획득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금융을 아까 말씀드린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융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받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내국신용장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대신 이 구매확인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까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의 일종으로 한국은행에서 그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외무역 법령에 의해서 이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 의해서 발행하는 주체는 외국한은행, 우리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한은행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KT넷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운영하는 유트레이더 허브가 있습니다. 이 유트레이더 허브는 일종의 그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은행 또는 이 무역정보통신 KT넷을 통해서 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외화 획득 실적이나 무역금융 실적 인정 가능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이런 굉장히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국신용장을 쓰지 않는 업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내가 수출 물품을 공급한다. 이런 업체는 수출 업체한테 요청해서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는 이 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수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수출 업체한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그 선적전 금융, 그 중에 무역금융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무역금융과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의 수출신용보증서 제도를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신용보증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적전 금융에서 수출금융을 쓰고자 할 때 담보 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는 신용도가 부족한 업체가 외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신용보증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K-슈어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K-슈어가 발행해주는 보증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수출기업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K시어가 보상하는, 이게 수출신용보증서 선적전의 개념입니다. 뭐 이용 요건은 당연하게 신용사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무역보험공사 역시 신용조사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보고 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증대상 대출자금 종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입니다. 무역금융에 대해서 이 대출을,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대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이 지급하는 자금으로서 K시어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무역금융을 말씀드리면서 무역금융 안에서 수입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입신용장 개설은 수출용 원자재를 만약에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라고 하면 무역금융 말고도 수입신용장 개설이라는 과목 하나를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출 승인을 신용장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담보 역시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유통공사에서의 농식품 글로벌 육성자금 지원자금이라든가 무역협회 무역기금, 이런 것들 역시 다 보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약사항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는 보증계약자, 다시 말하면 이 보증을 누가 앞으로 끌어주냐면 금융기관 앞으로 끌어줍니다. 금융기관이 그 무역금융이나 이런 대출을 실행하는 데 따른 담보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앞으로 끌어준다. 그 보증하는 채무는 당연하게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커버를 합니다. 보증 비율은 90% 이내로 가고 있고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약정은 K시어하고 수출 기업 간에 이제 보증 약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주채무자, 다시 말해 수출 기업이 되겠죠. 하고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사필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료는 0.5%에서 2.5% 수준인데 실제로 수출 기업이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좋으면 보증료는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적전 금융과 관련된 설명을 이제 마치고요. 자, 다음으로는 무역결제 방식, 선적금융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결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결제 방식은 크게 송금 방식,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송금 방식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 또 혼합, 오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사전, 사후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출업체 기준으로 사전 송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선적 전에 송금의 영수하는 것, 이런 거니까 이 부분은 선수금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선수금을 받는 걸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후는 나중에 선적 후에 돈을 받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게 외상 수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뭐 100% 선수금, 100%다 선적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30%는 선수금, 중도금 30%, 또 나중에 선적이 끝나고 나면 40%, 뭐 이런 식으로 그 대금을 영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혼합 방식 또는 뭐 분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어카운트라는 오해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은 우리가 일람불, 기한부가 있고요. 또 기한부에서는 시펄스유산스와 뱅걸스유산스가 있는데 이거 역시 신용장 방식, 뒷장에서 신용장 방식 설명을 드릴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심 방식에는 DP, DA 방식이 있습니다. 역시 뒤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 방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TT 송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T 송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신 송금을 얘기하는데요. 옛날부터 우리가 TT 송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와서 지금도 TT 송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TT가 텔리그래픽 트랜스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건 사실 좀 옛날 뭐 정확하게 따지면 옛날 얘기인 거고요. 요즘은 다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송금 방식은 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수출상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 송금해 주는 것. 요게 이제 송금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은 아까 제가 기준을 수출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수출상 입장에서는 사전 송금 방식이 당연히 유리하고 수입상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은 반대가 되겠죠. 수출상이 당연히 불리하고 수입상이 유리한 구조인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송금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걸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입장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아까 혼합 방식 같은 경우를 보통 이제 적정하게 믹스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 송금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서류 발송이라든가 대금 결제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개별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관련돼서는 어떤 아무런 거래 국제 규칙도 없고요. 실제로 당사자 간에 어떤 정해진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이게 송금 방식인데 송금 방식의 장점이랄까요? 이 부분은 이 취급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또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유불리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불리를 커버하기 위한,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LC, 신용장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송금 방식 중에 OA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OA는 오픈 어카운트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해외에 있는 그 수입상하고 굉장히 거래가 빈번합니다. 금액도 아주 크고 굉장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건별로 송금 방식으로 건별로 송금한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또 건별로 계속 송금을 하기 때문에 송금하는 데 따른 그 수수료가 계속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끼리는 굳이 이러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수출이 이루어진 것, 선적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언제 지급한다. 예를 들자면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이번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 날 결제하기로 하자. 이런 거죠. 일종의 기간을 정해놓고 정산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방식. 그래서 말 그대로 어카운트가 우리가 계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회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계정을 오픈해 놓는다. 열어둔다라는 뜻.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바로 오픈 어카운트, OA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서로 수입상의 신뢰도나 신용도가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사업 송금 방식의 일종이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번 달 뭐 상반기에 선적한 건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한다. 결국은 그 결제가 그 뒤에 오는 거죠. 결제일이. 그러니까 사후 송금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수입상의 신뢰도나 신용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렇게 기간별로 모아놨다가 일정한 시점에 정산하는 것. 또는 본지사 간에도 역시 뭐 본지사 간에 그렇게 일일이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쓰여지는데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드릴까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아마 수출의 대부분을 바로 이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거래처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픈 어카운트라는 건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렇게 상반기, 이거 선적한 부분들을 모아서 다음 달 한 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몇백 건 또는 몇천 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송금을 하게 된다는 뜻은 송금 관련된 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인력도 당연하게 뭐 은행과 일일이 다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당연히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대기업이 이 수출거래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국내 대기업들은 특히 이렇게 오해 방식으로 한 내고, 이게 사후 송금 방식이죠. 송금 방식에 대해서 내고, 사전에 내고 형태로 수출 채권 매입을 해서 대금을 일찍 확보하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계약이 당사자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출자가 선적을 했겠죠. 이제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선적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어카운트는 이 법률적으로 선적 통지를 하는 시점에 수출채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수출채권이 성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수출자는 선적서류 원본은 직접 수입자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 수출자가 자기 거래은행한테 매입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입 의뢰를 하게 되면 수출자 거래은행은 아까 내고 형태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 대금 결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정해진 날짜에 대금 결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자 거래은행은 이 수출자 거래은행 앞으로 대금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입을 의뢰한 건이었다. 그래서 이미 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요 내고한 건 4번에 대한 상환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대금으로 은행은 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매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송금 방식으로 송금해줘서 영수하면 되는 것이죠. 수출자가 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요.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끼리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많이 통용되는 송금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용장 방식입니다. 신용장 방식은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컨디셔널입니다. 그럼 무슨 조건부냐라고 하는 거죠.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급 확약서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지급 확약하느냐? 당연히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는 거죠.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결국 따지면 이 조건은 신용장은 서류상의 조건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서류,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니까 이 서류상의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용장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실제의 거래와 상관이 없다. 실제 그 선적한 물품이 약간 하자가 생겼거나 포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약간의 품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면 이 신용장 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독립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용장 방식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독립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립추상성은 계약과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것이다. 이 신용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이 당연히 지급 보증을 은행이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물품 관련한 계약 조건 이행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조건이 맞지 않는다. 신용장의 어떤 제대로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개설은행이 그걸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물건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만 정확하게 놓고 본다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적서류의 인수도 절차가 좀 다소 복잡하죠. 서류를 꾸미고 자기 거래은행, 이 수출상 거래은을 통해서 수입상 은행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나 개설국가의 신용도,
에 따라서 신용장의 어떤 그 특징, 신용장의 지급보증이라는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어쨌든 뭐 남미 국가를 통칭하긴 그렇지만, 신용도가 좀 나쁜 남미 국가로부터, 거기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다. 이 신용장을 믿고 선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그 나라에 또는 그 나라 소재 은행의 신용도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신용장 개설 관련된 이 수입상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할 때 신용장 개설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편입니다.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가 다소 자꾸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방식은 지금 거래 건수 기준으로 최근에 15%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이 신용장 방식이 62%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난 사이에 엄청나게 비중이 떨어졌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신용장 방식이 이게 떨어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요인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 우리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수출상, 수입상이 서로 신용도가 어떤지, 즉 기업의 정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장 거래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장 거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 신용도가 굉장히 좋아지죠. 당연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 대기업은 거래하는 기업들하고 거래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수출하는 업체도 굳이 신용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본사 간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간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사 간의 신용장 거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요즘은 소량 다품종 이런 형태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장 방식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방식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수출 금액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신용장의 절대 금액은 전혀 줄고 있지 않다.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신용장은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거액 거래,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는 신용장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끼리는 아무래도 신용장 거래가 아직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 거래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IT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서 그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니까 처음 거래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용장 거래 금액은 줄지 않고 금액으로는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런 효용성은 제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자,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의 신용과 상관없이 지급 확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심 수출이 가능하죠. 내가 안심하고 이 신용장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나중에 선적을 한 다음에 자기 거래은행에서 내고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수출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신용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이미 드린 대로 신용장 같은 경우는 선적 전 무역금융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결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의 조건인데 그 서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선적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선적 서류는 선적을 한 다음에 선적을 했다는 증빙, BL, 이런 운송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선적한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죠. 수입상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류에 의해서 계약 물품의 선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수입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다만 그 물품이 내가 원하는 물품이냐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한계이지만 실제로 이 수입상 입장에서는 선적이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한다. 이게 이제 좋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은 자신이 원하는 기한의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용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적기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의 제시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기일과 서류의 제시기일은 당연히 수입상이 그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적을 언제까지는 해야 되라고 하는 날짜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선적한 다음에 이 서류를 나한테 보내기 위해서 거래은행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 라고 하는 게 서류 제시기일인데요. 이 제시기일도 역시 수입상이 신용장상에 그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또는 선적되더라도 서류가 나한테 와서 내가 물건을 빨리 빼야 되는데 인수해야 되는데 물품을 인수하는 시기를 내가 원하는 시점대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신용장의 수입상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이 신용장을 이용하는 업체도 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장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란물 신용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란물 신용장 그러면 되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우리가 SIT-LC 이렇게 많이 실무적으로 씁니다. SIT-LC. 자, SIT-LC는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제시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어떤 얘기냐면 수출상이 선적을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를 꾸며서 자기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가 됩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가 됐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용을 심사를 해보죠.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대금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한다면 늦어도 선적서류 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는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한 날로부터 은행을 통해서 가는 날짜 따지면 한 7일 내지 8일 이 정도 안에는 이 SIT-LC 경우에는 대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이내 짧은 기간 안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일란물 LC입니다. 자, 그런데 기한부 이제 LC가 있는데요. 기한부 LC는 이 수입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결제할 역량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 물품을 받아서 인수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판매 대행으로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판매하는 한 30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30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바로 유산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스는 일종의 기한부 신용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의 기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가 결제하겠다. 이런 조건을 신용장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을 30일 후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일란물 신용장보다는 당연히 대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겠죠. 이게 60일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물론 계약할 때 그걸 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그런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이 기한부 신용장, 유산스 신용장을 내가 받겠다고 결정하면 10월 유산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게 이제 10월 유산스입니다. 결국 10호가 누구죠? 수출상이니까 수출상이 신용공여를 하는 개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반면에 자, 수입상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출상은 나는 그 조건으로 수용을 못 하겠어. 나는 그냥 일란불 신용장만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판매를 해서 그 대금으로 결제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뱅커스잔스입니다. 그래서 이 뱅커스잔스는 수입상이 거래은행한테 나 뱅커스잔스를 개설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출상은 일란물 신용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대금을 5영업일 안에 대금을 영수하게 되는 반면에 수입상은 그걸 언제 결제하느냐? 30일 또는 60일. 그 기한 후에 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판매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은행이 수입상 앞으로 기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뱅컬스 잔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기한 부여한다는 건 뭐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입상이 내가 부담할 테니 너는 결제를 은행한테 결제는 일란불로 직접 해달라. 나중에 내가 이 대금 결제는 개선은행 앞으로 30일 또는 60일 후에 할게. 대신 그 기간의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이것이 바로 뱅컬스 잔스입니다. 그래서 이 뱅컬스 유산스를 시펄스 유산스에 비교해서 바이얼즈 유산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신용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용장 방식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심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심 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이제 물품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적 서류가 생깁니다. 뭐 아까 신용장 방식과 동일한 선적 서류가 생기겠죠. 그 선적 서류를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끊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 서류를 이런 서류를 보내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운송 서류가 되겠죠. 이 선적 서류를 거래은행을 통해서 추심을 하는 것이 바로 추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추심 방식의 특징은 은행의 지급 부증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추심을 의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어떤 신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심 관련한 은행,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심 관련 은행은 중개인이나 또는 보증의 역할만 수행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 개념은 환어음이 발행이 됩니다. 환어음을 통해서 환어음을 인수하는 개념 또는 환어음을 지급과 동시에 환어음을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게 있는 반면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습니다. URC라고 하는데요. 이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용장 방식 역시도 아까 OAT 방식도 말씀드렸고 신용장 방식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입위한 내고를 통해서 수출 대금을 조기 확보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고 제도는 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주로 쓰고 있는데 사실 해외 은행들은 내고 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내고라는 선적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심 방식에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는데 일단 DP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P 방식은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서류를 아까 우리가 그 수출상에 보내준 서류가 되겠죠. 이 서류를 인도하는 추심결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를 대금 지급하는 시점에 내줍니다. 누가? 수입상 거래은행이. 그래서 여기에는 당사자가 추심의뢰은행, 수출상과 거래하는 추심의뢰은행이 있고요. 레미팅 뱅크가. 그 다음에 수입상과 거래하는 추심은행이 있습니다. 컬렉션 뱅크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의 그 요청을 받아서 자, TP 방식으로 추심을 한다라고 서류를 보내주면 이거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지만이 선적 서류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적 서류를 도착을 통지하게 되면 추심 서류를 결제하게 되면 이렇게 인도가 일어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 수출상 입장에서는 자, 선적 서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입상이 선적 서류를 내주지 않는 거죠.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 물건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선적 서류가 있어야지만 물품을 인수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P 방식은 이렇게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최소한 결제를 해야지만이 그 대금 지급을 해야지만이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반면에 DA 방식은 인수 방식입니다. 억셉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이제 DA는 보통 결제 조건은 이렇게 DA 90days from BL date. BL date, 선적일로부터 90일짜리 DA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제 조건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선적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서류 송부를 하면 이 수입상 거래은행 추심은행은 이 추심 서류가 도착했다라고 이 수입상한테 도착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도착 통지를 해주면 수입상은 그러면 내가 이거 인수를 할게. 그래서 추심 서류를 인수를 합니다. 이 인수라는 의미가 이 기한부 환원, 이 환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선적 서류를 내가 인수를 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을 약속을 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인수 확약서를 당연히 제출하게 되는데 인수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률적인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기에 이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면 서류를 인도하는, 물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상거래인 거죠. 외상거래인데 대금을 언제 받느냐? 선적일로부터 90일 후에 대금을 받는 조건인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서류를 내주고 이 추심은행은 서류를 보내준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인수 통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인수가 됐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인수 통보가 됐다는 사실 통보를 해주고요. 만기에 추심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급해주는 요 개념이 바로 D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라고 하는 이 확약행위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제 가끔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출상이. 이 수입상이 인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인수란 거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 통보가 오니까 이게 신용장 방식과 같이 이게 인수가 은행이 인수를 했으니까 내가 만기에 어떤 경우든 대금 지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신용장 방식과의 차이. 이 인수라는 거는 지급 확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 수입상이 내가 서류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행위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DA 거래는 기본적으로 외상 거래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적 후 금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적 금융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매입이한, 실제로 매입이한이란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내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용장 방식 수출 환원 또는 송금 방식이나 이런 거에 수출 채권을 은행이 매입을 해서 수출상에 지급하고 그 해당 수출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상 입장에서는 내가 수출한 채권이 만기가 되기 이전에 자금을 융통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지만 일종의 할인 거래다. 우리가 할인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할인 거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내가 만기에 대금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먼저 지급을 했는데 만기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갚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 이 매입이한, 이 내고라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는 여신이에요. 여신 대출 같은 여신의 범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거를 여신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은 사실은 지급 보증이 있으니까 여신으로 완전히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금이 신용장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수출상이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수출상의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고 담보나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용장 방식조차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무신용장 방식, 아까 DPDA 방식 같은 거 말씀드렸죠. 또 OA 방식, 송금 방식. 이 경우는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순전히 수출상을 믿고 수출상 신용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을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매입이하는 무신용장 방식은 내부적으로
별도 여신 승인을, 이걸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여신 조금 다른데요. 여신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여신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장보다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내고가 조금 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매입이안, 그 내고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환가료인데, 환가료는 쉽게 말하면 이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금이 만기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만기에 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들어오는데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 매입한 시점부터 대금이 그 입금되는 시점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가료는 통화별 국제금리, 각 통화가 신용장 통화별로 매입을 해주겠죠. 통화별 국제금리의 가산금리를 그 형태로 그 은행별로 다 고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환가료가 얼마다라고 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가료 징수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일람불, Site 같은 경우 DP까지 포함해서 이 경우에는 통화별로 7일 내지 8일 징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이 입금되게 되면 정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 8일치를 환가료를 받았는데 대금이 6일 만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틀치로 환급해 줍니다. 늦게 들어오면 당연하게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기한부의 경우에는 처음에 매입할 때 매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한 편 넣기를 해서 이 환가료를 받습니다. 받고 역시 나중에 대금 입금이 이루어지면 대금 입금이 지연되면 지연 일수만큼, 조기 입금되면 조기 입금되는 것만큼 내주고, 입금 지연되면 다시 추가 징수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결제 형태별로 그 매입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LC 방식은 일람물 기한부든 다 지급 보정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죠? 추심 송금 방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은행 여신 승인이 사실 LC도 큰 범위에서는 여신으로 보지만 은행 여신 승인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지만 이 추심 방식과 송금 방식은 여신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환가료 징수 기간은 LC의 경우에 일람물은 아까 DP를 포함해서 같이 7일 내지 8일 징수한 다음에 입금 시점에 정산한다. 기한부는 매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받는다. 물론 이것도 조기 입금되거나 혹시 입금 지연이 되면 정산한다. DP 방식 역시 7, 8일 징수합니다. DA는 LC의 기한부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매입일 전일까지 가고요. 자, OA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 후에 받는 그 사후송금 방식이기 때문에 매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받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가료 징수 기준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은행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폴페이팅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폴페이팅은 자, 아까 우리 매입이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입이안은 은행이 먼저 그 수출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폴페이팅은 그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행이. 그래서 이거를 매입이안을 해주는 시점에, 내고를 해주는 시점에 나중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수출상의 상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리콜스라고 하는데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수출한원을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폴페이팅 제도는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해외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국내에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당연히 국내에도 이렇게 해주는 은행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한부 신용장으로 보통 가거든요. 왜냐면 일람분 신용장은 거의 열흘 안에, 7, 8일 안에 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은 30일, 60일 이런 기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 폴페이팅은 기한부 신용장에 대해서 주로 적용을 하는데요. 국내 은행들은 그때 인수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 은행이 지급 보증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인수 통보가 오는 시점에 비소구조권으로 전환한 제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상의 치유가 다 되고 서류에 문제가 없을 때 개선이 만기에 돈을 줄게라고 하는 인수통보를 해주는 그 통보를 받은 시점, 그때 가서 이 비소 조건을 전환하는데, 이 경우는 결국 어떤 얘기냐? 서류상의 어떤 조건들,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조건들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커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아까 OA 방식 말씀드렸죠. 그 OA에 대해서도 내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DA 방식. 이런 경우도 펄페이팅 형태로 취급을 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펄페이팅 방식은 결국은 누굴 보고 하는 거냐? 이 대금이 안 들어오면 이 수출상한테, 이 매입 의뢰한 수출상한테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은 수입상의 신용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아주 양호한 수입상, 또 우량 신용 등급의 수출상의 현지법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지법인 앞으로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이렇게 펄페이팅 제도, OA 방식 또는 DA 방식에 의해서 펄페이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펄페이팅 방식은 그럼 어떤 효용이 있느냐? 자, 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도가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나 어쨌든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갑자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거나 그 개설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이런 어떤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쪽으로 청구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DA나 OA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청구를 수출상한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펄페이팅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 수입상이 신용도가 좋은지를 당연히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 위험, 수출상 입장에서는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내고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매출 채권을 회계상에서 떨어버리는 겁니다, 장부에서. 그래서 내가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내가 만기의 대금을 받는 거니까 그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으로 계상이 되는데, 은행에서 내고를 해줬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면 그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매출 채권이 당연히 상쇄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매입이하는 만기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은행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발채무로 은행은 계리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비일상의 우발채무 계정에다가 이 매입이한과 관련된 거를 각주를 넣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펄페이팅 하게 되면 이 수출상한테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 결국은 이 우발채무라는 것을 계리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발채무 계정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회계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선적 후와 관련된 그 금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선적 후 금융과 관련해서도 우리 무역보험공사 KCO에서 수출 신용 보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3개, 선적 후, 매입, 포괄 매입, 이렇게 3가지의 선적 후 수출 신용 보증서, 선적 후에 이루어지는 수출 신용 보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적 전하고 개념은 비슷합니다. 선적 후에, 물품을 선적한 후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이 KCO가 연대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수출 신용 보증서 선적 후 또는 매입, 포괄 매입인데요. 자, 요거는 표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일단 제일 부분이 담보위험입니다. 담보위험이 달라요. 담보위험의 선적 후는 자, 이런 어떤 그 리스크로 인한 수입자가 미결제하는 위험을 커버합니다.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을 커버하게 되는데요. 이 미결제 위험은 자, 수입자가 나중에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신용장까지 당연히 커버를 해줍니다. 신용장 대금이 안 들어와도 이 선적 후는 커버를 해주는데요. 이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수출 보험을 반드시 연계해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적 후 보증서를
선적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은 내고를 할 때 이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리스크를 회피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선적후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 수출보험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신용보증금 매입과 포괄 매입은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 선적후와 다른 것은 대출금 미상환 위험입니다. 아까 우리 선적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결제 위험이 아니라 대출금 미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무신용장 방식입니다. 이 무신용장 방식, 아까 DA, DP 또는 OA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거래를 하는 업체가 내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고는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 방식을 은행에서 여신으로 분류한다. 대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대출금, 여신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를 요구할 때 이 수출신용보증 매입이나 포괄 매입은 그 내고, 무신용장 방식의 내고권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미상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담보의 형식이다. 담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제 이 매입과 포괄 매입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인 형태는, 자, 포괄 매입과 관련된 거는 모든 수입자입니다. 모든 수입자를 커버합니다. 이게 포괄 매입인 거고, 이 하나의 보증서 하나로 모든 수입자를 커버하는 것이 포괄 매입이고요. 이 매입은 모든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모든은 아니고 그 수입자하고 대출 기간에 대해서 커버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자, 중개무역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 중개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통관 거래죠. 우리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그 거래들, 이 중개무역까지 포함하고 수탁 가공무역까지도 포괄합니다. 우리 국내에 통관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무역거래의 형태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되, 그 거래가 약간 제한되는 반면에 또 1년입니다. 대출기간이. 이런 반면에 이 포괄 매입은 통관만 가능합니다. 통관이라는 얘기는 결국 국내에서 물건이 통관되는 것, 중개무역이나 수탁가공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의 폭이 대상 폭이 조금 더 좁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모든 수입자를 하나의 보증서로 커버한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수출 신용보증 매입은 선적후, 아까 말씀드렸죠. 비해서 이용 절차가 좀 간편합니다. 간편하고 담보력을 높인 거다. 결국은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맞는 것이고, 수출 신용보증 포괄 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 보증서 한 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이 매입위원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 이 보증서 관련된 거는 이런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 결제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할 때 이 결제 방식과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결제 방식을 정하는 거는 뭐 일방의 어떤 그 의사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 양 당사자 간의 수출상과 수입상이 그 업체 간에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결제 조건을 정하게 된다. 이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우리가 이제 수출 결제니까 수출상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 신용장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용장 요건을 지행할 수가 없는가, 이 부분을 일단 따져보는 거고요. 자, 송금 방식으로 만약에 신용장을 안 하고 송금 방식으로 가겠다고 할 때는 나한테 제일 유리한 선승금을 받는 사전 송금 방식으로 내가 요청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주장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송금 방식 중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사후 송금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 수입상을 얼마나 믿을 건지, 저 리스크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혼합 방식 말씀드렸죠. 자, 나는 일부 선수금을 줘라, 30%는 줘라, 이런 조건들을 당연히 요청을 하시는 게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심 결제 방식, DA나 DP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 결국 이것도 외상거래니까 이 추심 결제 방식 역시도 수입상이 대금 결제를 안 할 리스크, 물론 DP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특히 DA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결제를 만기에 안 할 리스크는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따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신용장 방식이나 송금 방식으로 가는 거는 내가 내고를 해서 그 수출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내고란 제도 하에서는 사실은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신용장 방식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이 내고 같은 어떤 수출금융을 감안해서 결제 방법을 생각해 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송금 방식이라든가 이 추심 방식 같이 약간 외상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이 제도적인 이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 같이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상품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이제 맺을 때 이제 계약을 맺는 시점에 신용장 방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서류 제시기일이라는 말씀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선적 서류 제시기일과 유효기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제일 더 중요한 것도 역시 선적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시기일은 말 그대로 서류를 제시해야 될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선적한 날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선적 기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제시기일을 만약에 15일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15일을 제시기일로 정했습니다. 그럼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언제가 돼야 되느냐? 2022년 1월 15일. 최소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이렇게 정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제시일을 15일로 해놓고 유효기일을 만약에 1월 10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선적기일과 시간이 10일밖에 안 맞는 거니까 어찌 보면 상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은 서류 제시기일을 가운데 놓고 반드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시기일은 물론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서류 제시기일을 얼마로 제한하고 있냐면 21일입니다. 21일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선적한 날로부터 이걸 무한정 주게 되면 선적은 해놓고 늦게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내가 물건을 빨리 인수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데 지장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정도면 아마 벌써 춘추복 정도가 이제 선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한 달 정도 이게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이걸 인수해서 물품을 찾아가지고 시장에 뿌리고 하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시기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요. 아까 신용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시기일은 21일 안에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수출상이니까 자, 서류를 제시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수출상 입장에서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운송장을 받고 뭐 원산증명서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좀 소요되는데 이걸 신용장에 한 5일만 준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벌써 서류상의 조건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제시일을 며칠로 하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자, 이제 수출상에 서류를 보냈어요. 선적을 하고 보냈는데 서류상에 뭔가 미스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이걸 치유할 수 있거든요. 다시 새로운 서류를 보내서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류를 보내고 한 7일 정도를 줘버리면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고 개선은행으로
뭐 이런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보완해서 다시 보내면 이미 서류 제시 기일이 경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류 제시 기일은 나름대로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날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물론 수입상은 이걸 좁히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유효기일은 기본적으로 선적기일과 제시기일을 감안해서 유효기일이 산정되는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최소한 이 날짜는, 유효기일은 선적기일과 제시기일과 같거나 최소한 커야 한다.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상의 조건인데요. 자, 서류상에 이제 계약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신용장에 이런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 제출하기가 어려운 서류가 없는지 계약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자, 수입상에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과거에 저도 경험으로 보면 검사증명서 이런 것들을 수입상에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상에 서명을 안 하면 이거는 내가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 서류에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삽입된 내용은 없는지, 뭐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해 놓고 신용장 조건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적하기 전에 선적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입상이 승인을 해야지만이, 수입상에 선적 승인이 있어야지만이 선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수입상이 그거를 지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 물건 만들어 놨는데 선적 못 하는 거죠. 이행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계약 단계에서 따지고 또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의 체크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그 신용장 방식 말고 그 송금 방식의 경우에 송금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당사자 간의 저감을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금 방식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정확하게 어디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아까 스위프트에 의해서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스위프트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가 이 해당 영수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거래은행에 물어봐서 스위프트 코드를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명확하거든요. 요게 코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당연히 계좌번호, 어느 은행의 계좌번호 몇 번, 그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몇 번,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당연히 이 송금 방식 중에 사전이냐 사후냐 혼합이냐 이런 것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면 당연히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 그 방식은 자, 결제 방법이 DP냐 DA냐 당연히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DA는 며칠, DA 60days from BL date, 90days from BL date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추심할 추심은행, 수입상 거래은행. 지금 우리가 수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상 거래은행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수출상 거래은행도 추심을 의뢰할 은행도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다 꾸몄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조건대로 신용장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통지돼 왔는데 그럼 신용장이 내가 계약한 조건대로 들어왔는지 그 내용이 담겼는지를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는 내용들입니다. 그 체크 포인트가 자,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내가 별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뭐 선적 전에 선적 일자를 별도로 선적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용장 조건에 들어온다면 수입상하고 협의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적 전에.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아요.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당연히 그것도 역시 삭제를 해야 되고요. 조건은 명시되어 있는데 제시 서류 조항이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선적한 시점에서 2일 이내에 선적 통지, shipping 어드바이스를 수입상 앞으로 하여한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빙, 그 선적 통지 증빙에 대한 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시를 하라는 건지,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이 조건을 왜 붙였는지, 이런 것들을 수입상하고 명확하게 물어봐서 불필요하다면 삭제, 또는 서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되는 서류 조항에 거기 내용을 집어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 신용장을 개선한 다음에 신용장 조건 변경 신용장이 있거든요. 어멘드먼트 LC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변경 신용장을 통해서 조건 변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을 받고, 자, 선적까지 다 이루어져서 내고를 하는 단계예요. 자, 이제 내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하게 신용장은 조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선적기일, 이유기일, 서류 제시기일이 정확하게 내가 지켰는지, 이걸 못 지키면 하자죠. 그럼 이 하자를 사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하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정합성입니다. 서류가 정확하게 꾸며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에 서류상에 요구된 서류들이 쭉 있습니다. 그 요구된 서류 중에 제시되지 않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없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 어떤 명시된 내용들, 표시될 내용들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탈자가 있는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어떤 의미에,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탈자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오탈자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탈자 때문에 되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탈자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명서, 확인서 이런 것들을 누가 발행한 증명서, 확인서를 요구할 때 그 증명서를 발행한 주체가 맞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증명서나 확인서나 그런 요건들이, 요구하는 요건들이 정확하게 충족됐는지, 발행기관이라든가 발행자 이름이라든가 또 서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고서류를 준비를 쭉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서류, 내고서류 중에, 자, 운송서류가 있는데요. 이 운송서류가 가장 핵심적인 서류죠. 사실은 우리가 선적서류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이 비해를 위시한 이 운송서류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운송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운송서류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인지, 신용장에서 오션 비해를 요구했는데 혹시 에어로 보낸 건 아닌지, 또는 운송장으로 발행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인이나 발행인의 자격, 명칭, 서명 이런 것들의 요건들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송관 서류의 BL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수하인인데, 수하인은 화주입니다. 물건의 주인. 물건의 주인이 반드시 명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컨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컨사이니가 신용장에 요구한 조건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용장에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consigned to order of, 가장 일반적인 게 of 개설은행. 이렇게 보통 요구합니다. consigned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물건의 주인이잖아요. 이 물건의 주인을 개설은행이 내가 물건의 주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신용장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까. 이게 컨사인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오는데, 이렇게 지시식, 단순 지시식, consigned to order 또는 선적인 지시식, consigned to the order of shipper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냐?
해상 운송 선화증권은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일종의. 유가증권은 배서에 의해서 이 권리가 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운송증권 원본은 배서, 뒷면에 배서를 딱 하면 그 소지인이 배서해서 누구 앞으로 라고 배서를 해주면 그 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소지인이 다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onsign to order 또는 consign to order of shipper라고 되면 이거는 단순 지시이거나 수출상이 지시를 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죠. 이 물건 주인인 컨사이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실은 쉬퍼, 수출상이 뒷면에 배서를 해야지만이 이게 다음에 은행으로 넘어가고 은행은 또 배서해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배서에 의해서 그 권리가 양도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선적항, 그 다음에 도착항, 양육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맞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원은 수출상이 발행을 하고요. 이 환원을 발행을 하는데 환원의 이 지급인은 신용장 개설이 됩니다. 왜? 신용장의 지급 의무를 신용장 개설원이 지기 때문에 환원의 투란, 이게 드로이뱅크라고 하는데 신용장 개설원의 이름을 여기다 표시를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 금액이 당연히 신용장 금액 이내인지 뭐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송장. 자,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됐는지, 송장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일 중요한 게 신용장의 상품 명세. 신용장에서 상품 명세 부분을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신용장에 그 내용대로 돼 있는지, 그 내용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수출금융, 그리고 무역결제 방식, 그리고 수출 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